이번 설 연휴는 4월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민심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설을 앞두고 앞다퉈 인재를 영입하고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도 이미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야 정당들이 이제 연휴, 설이나 추석 연휴 때는 기성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용산역을 가느냐, 서울역을 가느냐 뭐 그런 차이점이 또 있다고 하더군요. 용산역은 이제 호남선이 출발하는 곳이니까 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민주당이 이제 거기서 귀성 인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서울역은 경부선이 출발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각 정당들이 자신의 어떤 지역 기반이 있는 곳이 출발하는 그러한 쪽에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저희 자유한국당과 보수당이 새보수당이 용산역을 좀 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이 좀 서울역을 가서 네. 이렇게 좀 교차됐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도 이 교차 투표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오로지 자기 지역구만, 자기 지역 기반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물론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일단 지지 기반이 있는 그 텃밭을 이제 확실하게 단속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른바 이제 집토끼를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연을 확장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거 이번뿐만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나 광주 이쪽에 호남 쪽은 용산역, 경부선 서울역 이런 게 거의 공식화, 관행화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기성 인사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함께했습니다. 서울 종로 출마가 확정이 됐고요. 또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도 맡았죠. 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맞대결 과연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질문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몹시 부족한 제가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으로부터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를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이 대표님의 제안을 엄숙하게 받아들입니다. 상대 측의 결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개인의 희망을 말씀드리자면 신사적인 경쟁을 한번 펼치고 싶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까지 종로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여야 차기 대선 유력 후보들의 맞대결로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낙연 전 총리는 신사적인 경쟁을 펼치고 싶다. 그러니까 도전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죠. 그렇죠. 이게 종로의 1번지, 뭐 종로 정치 1번지라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현상이 뭐 제가 정치 부자를 한 90년도 이후부터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로가 사실은 예전보다 많이 개발되고 또 여러 가지로 새로운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했는데 네. 사실 종로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요. 이 각 동별로 지지 성향이 굉장히 나눠집니다. 평창동이나 부암동 뭐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보수당 계열 이쪽이 많은 지지세를 얻었고요. 그리고 창신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주로 진보 계열 많이 얻었고, 특히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또 윤보선 대통령도 이 지역구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이 나온 지역구다라고 이런 의미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이 어떤 면에서 종로 지역에 어떤 그 선점하는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뭐 이 현상은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뭐 저는 변함없으리라 봅니다. 지금 정세균 의장이 원래 이제 무주지난 장수에서 사선을 하고 올라와서 재선을 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도 아마 했지만 이 지역이 선거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이 성향도 뚜렷한 데다가 뭐 골목길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여기 도전했다가 결국 이제 쓴 패배의장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아 정말 종로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만큼 선거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선 주자들이 가서 그냥 쉽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종로 지역인데요. 지금 일단 이낙연 전 총리가 일단 선점을 한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전임 이제 정세균 지금 총리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연속선상에서 지지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선점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도권 어느 험지도 다 출마하겠다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당내에서도 이제 뭐 나가려면 일단은 종로를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지금 현상에는 본인이 어디 출마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수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결국 선거 판세라는 게 선거가 인물과 구도, 이슈로 일단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구도가 아직 안 짜여졌어요. 즉 뭐냐면 자유한국당 대 뭐 다당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 플러스 뭐 새보수당 플러스 이렇게 할 것이냐, 이 구도가 안 잡혀지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나가는 것이 이제 유리할까, 이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먼저 지역을 결정을 해버리면 이게 구도 자체가 자칫하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먼저 선 구도, 후 인물론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내에서 압박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어떤 식 통합을 하든지 간에 아마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 보면 아직 총선 한 번도 출마한 적이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본인이 험지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 압박이 있기 때문에 황 대표도 결국에서는 이런 지역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구도가 먼저 잡히고 나서 그리고서는 출마를 결정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또 말씀은 종로가 여러 가지 여건상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낙연 총리가 총리라는 후광 효과를 얻고선 이미 선거운동에 돌입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황 대표가 늦게 출마를 하면 할수록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황 대표로서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제 본인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 그저께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은 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희생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종로구가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낙연 전 총리 얘기도 그렇고,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나온다면 황 대표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측 불허의 이 선거구인데, 만에 하나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황 대표가 낙선한다면 그 외상이 대단히 크겠죠. 대선 주자로서의 상처도 굉장히 클 거고. 근데 반대로 이 출마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도권 험지라는 얘기를 보니까 꼭 서울이 아니고 다른데 이제 뭐 좀 이제 그 한국당의 좀 위험한 지역 이런 데로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일각의 얘기는 비례대표로 가면서 그 대신 비례대표 후순위로 가서 뭔가 당의 어떤 그 선전을 독려하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전 총 대표가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거의 선정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도전장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그 얘기로 봐서.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 마치 도전을 피하는 것 같고, 정면 승부를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무조건 거기에 뛰어들면 뭔가 지금 계속 황 대표를 유인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 이끌어 가려 하는 것 같은데, 서울과 수도권의 이 분위기를 견인하려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건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일단 정치인이 특히 대선 주자급이고 전직 총리들이 붙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뭔가 승부를 뚫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힘을 좀 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이낙연 총리 전 총리가 계속 이제 이쪽의 분위기를 잡는데 굳이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빼는 전략도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걸 종합해서 볼 때 그래도 정치인은 승부를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이런 말은 대단히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니까 황 대표가 출마한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황 대표가 지더라도 전 진다 해서 완전하게 뭐 대선주자 탈락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선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다른 변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더라도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지더라도 당을 위해서 험지에 출마했더란 그것도 남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황 대표의 그 선택에 달렸는데 네. 모든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은 그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까. 물론 비례대표로 가서 당의 전체 선거를 지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지금 여러 측면에서 지금 뭐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최근에 검찰 인사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다 그런데 이 승부를 계속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데 네. 그걸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다른 선거의 유권자들도 그렇고 다른 선거구에 그런 좀 뭐 부정적인 그 여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지자들에게. 저는 그래서 황 대표가 결단할 문제긴 합니다만 출마 쪽으로 최종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황 대표가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본인 출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본인 학교를 여기서 나왔다. 이 성균관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성균관 종로 지역에 있으니까요. 뭐 그런 어떤 연고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지역이 상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당 차원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종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종로 지역 하면서 다른 지역 선거운동 지원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패착이 바로 옛날에 이제 오세훈 정세균이 붙었을 때,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본인이 종로 선거 운동을 하다가 다른 지역에 지원 요소를 많이 나갔어요. 근데 정세균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종로 지역만 선거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사실 그때는 오세훈 후보가 우세하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역이 다른 지역의 어떤 선거 운동을 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묶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낙연 전 총리도 본인이 총리 후광을 얻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종로하고는 인연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리하면서 거기 거주했다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성대를 나왔고 그 종로 지역에 나왔고 또 본인이 이 지역에 한다면 또 황 대표도 이제 아무래도 선거운동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대선 후보가 지역구에 묶이게 되는 현상이 돼요. 이제 그럴 경우에 사실 전국적인 어떤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춰본다면 황 대표도 아마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종로 출마하는 그 후보군들이 다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낙연 전 총리도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자기 지역구를 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당 차원의 승리를 위해서 지원 유세를 안 할 수도 없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상황 알아보죠. 김두관 의원이 이제는 경기도 김포가 지역구죠. 그런데 결국 당의 요청에 의해서 경남 양산을 출마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뭐 경남 쪽이 김두관 의원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부울경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2016년도 총선 때 5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여기 새누리당 과거 새누리당의 텃밭인데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죠. 그러나 그동안 이제 그 탄핵도 있었고 물론 2016년도 총선은 탄핵 전이 됐습니다만 또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압승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 조금 분위기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또 앞으로도 80여일 남았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또 남았죠. 숱한 뭐 그 변곡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PK 지역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좀 위기의식을 좀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원래 새누리당 텃밭이었다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민주당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또 최근에 또 바뀌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두관 뭐 의원도 뭐 대선 주자급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과거에 지사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김포를 이제 놔두고 이쪽에 양산에 출마함으로써 경남에 출마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이낙연, 황교안 이런 분들 얘기 나눈 것처럼 PK 지역의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를 좀 동요한 이런 분위기 측면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지역의 선거라는 게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 지역의 여론이 다른 지역의 또 인접 지역에 인접 선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이제 의식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이 PK 지역의 민심 표심을 뭔가 견인하려 하는 그러한 그 전략이 깔린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낙동강 전선이라는 그렇습니다. 표현을 낙동강 쓰는데 벨트죠. 부산, 울산, 경남 쪽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김두관 의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또 뭐 분위기가 좀 예전과는 좀 다른 것을 좀 감지한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이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에서 악재 아닌 악재가 터졌죠. 문희상 의장의 아들 석균 씨의 세습 공천 논란이었는데 결국은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석균 씨는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인데 이 두 사람,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십니까? 네, 뭐 좀 전에 나왔던 김두관 의원 이야기 짧게 이야기하면 그 양산이라는 지역이 지금 서영수 의원이 원래 이제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서영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지역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현역 본인들의 어떤 의원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도 느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김포에 있는 김두관 의원을 지금 차출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일단 이제 이 민주당의 고민은 지금 공정이라는 가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과연 그렇게 공정을 외친 이 정권이 과연 공정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습 공천 문제. 사실은 이제 이 문희상 의장이 이제 주목받은 게 아마 문희상 의장은 뭐 제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정말 철저한 의회주의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때 보여준 모습, 이번 어떤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모습 보여주면 저도 참 의아했습니다. 왜 저는 선택을 했을까? 항상 대화 타협을 중요시하는 분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거 의아했는데 결국 이제 그 이야기 문석균 씨가 아들이 이제 그 지역구를 이어받아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걸 때문에 의식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 야당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습 공천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부상을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기름을 부은 게 문석균 씨가 그 지역에서 대규모 출판 기념회를 열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여론이나 전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자칫하다가는 이번 선거에서 이 문제가 부각될 경우에 아니 뭐냐 이게 세습한다는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기에 좀 진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느끼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제 군산 출마하는 문제. 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예비 후보 적격 심판을 2번이나 지금 아직까지 안 내리고 있어요. 네. 이제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선거에도 고양이나 뭐 일산 지역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주요 이슈로 떠오는데 그럼 그 부동산 투기 같은 걸 한 사람을 국회의원 공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문제를 이제 야당에서 부각시킬 경우에 방어 논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의 지뢰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작업들을 아마 이제 공천 그 과정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또 출마를 강행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고 또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청와대 출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한 70, 80명이 지금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보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내에서 어떤 면에서 좀 다른 목소리는 금태섭 의원 지역 가서 거기서 그냥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칫 당을 전체를 친문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각들을 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좀 상당히 어떤 이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화가 바로 윤호중 사무총장에게서 오는 전화라고 합니다. 하위 20%는 공천 심사에서 20% 감점을 받게 되는데요. 설 연휴가 끝나는 28일 날 해당 의원들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미 물론 허위 사실이라고 했지만은 이미 살생부 같은 게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여의도 정가도 그렇고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도 봤어요 사실. 예. 그 엉터리겠지만 봤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의원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름이 알려진다는 자체가 그 커다란 손상이거든요. 그게 포함이 돼 있지 않는데도 말이죠. 근데 게다가 만약에 포함돼서 20%를 감점한다. 그럼 사실 경선에서 선거 승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경선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한국당도 지금 50% 물갈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대에서 40대에서 30%로 이제 공천하겠다. 30% 비율로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역 의원들은 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호중 사무총장의 전화가 제일 두려운 거겠죠. 28일 한번 전화가 가겠죠. 근데 아무튼 이거는 뭐 이번 선거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거의 50%에 육박하게 물갈이를 해왔어요. 늘 그랬죠. 예, 그랬고 또 결과를 보면요. 또 물갈이를 많이 한 정당이 이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기존의 의원들에 대한 선호가 약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만큼 정치나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많다라는 반증이 되는 건데 이번도 그런 그 현상들의 반영인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의정활동이나 지역활동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니까 그 부분 뭐 불가피하다. 의원들이 받아들일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이 살생부를 그동안 많이 봐왔는데 대략 한 8, 90%는 맞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쭉 이렇게 국회를 그동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점점 당의 다양성이 굉장히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각 당에 뭐 여러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런 목소리를 일정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들이 뭐 7대 3이나 6대 4나 이 정도 있으면서 당이 항상 당 내부의 어떤 견제의 목소리가 있어 왔거든요. 근데 뭐 한 20대 국회, 뭐 19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점점 당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되어 갑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물갈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목표를 내걸면서 실제로 당내에서 비주류라든지 그다음에 당 지도부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점점 쳐내는 수단으로 어떤 물갈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저는 우려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당원 구조가 권리당원 구조가 보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룹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당에 대해서 이 당 노선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게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떤 면에서 공천을 하게 되면 점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별 변화가 없는 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똑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당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거의 일사불란하게 다 맞는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물갈이가 과연 좋은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물갈이라는 게 당 지도부가 뭐 지지도 무슨 뭐 당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근거를 대는데 실제로는 이게 좀 중진이거나 좀 당에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비주류거나 이런 사람들을 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나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뽑아놨는데 좋아졌습니까? 그동안 항상 우리 이야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게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런 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19대 국회에서 물갈이 했으면 20대는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20대 물갈이 했으면 21대는 나아져야 되는데 최악의 국회라는 게 다 갱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결국은 이거는 물갈이라는 핑계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의 어떤 색깔과 이념과 노선을 점점 더 단색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솔직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전에 20대 총선 때 친박 일색으로 뭐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도 정말 친문 일색으로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물갈이라는 게 새로운 인재 영입을 위한 분위기 쇄신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걸로 악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신데요. 자, 뭐 한국당에서도 공천 관련돼서 현역 의원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공천관리위원회가요, 존재 자체가 민폐라며 당 해체를 주장했던 김세현 의원이 합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뭐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이석연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황교안 대표에게 작심 발언을 한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님한테 오늘 후발제인이라는 그런 그 한자 성어를 선물을 할까도 했습니다만 우리 김영호 의장님이 얼마 전에 좋은 그림을 해가지고 서민 속으로 파고 들어라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발제인, 한 발 뒤로 물러나가지고 나중에 재벌한다. 공천 업무에 관련해서는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에서는 손을 떼주십시오. 지난 총선에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워낙 청와대 입김이 세서 이제 김무성 당시 대표가 옥새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부산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석연 부위원장은 당 대표는 공천 과정에 손을 떼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당 대표가 공천 과정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하지 말아야죠. 이번에 한국당이 처한 지금 위치라는 게 네. 여전히 민주당 정당 지지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네. 물론 많이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혁신,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50% 물갈이 하겠다는 건데 물갈이가 그런 앞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뭐 똑같이 지적하고 싶은데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물갈이라는 게 또 국민이 바라는 바기도 해요. 또 그렇지. 결국 이제 물갈이를 하면서 그 새로 들어온 인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고 자꾸 인재만 영입하니까 인재 영입도 지나치게 상징성에 그치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효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별도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참신하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또다시 공천관리위원장을 김용호 전 국회의장을 모셔놓고 근데 여전히 또 뒤에서 당대표나 당의 그 계파를 챙기는 그런 행동이 벌어진다면 지난 총선 때처럼 새누리당의 총선 이른바 진박 논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한국당은 이 선거에서 이길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황 대표도 최근에 보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강고하고 좀 이렇게 수구적이고 뭐 좌파 독재 이런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그런 용어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본인도 이제 뭐 다 내려놔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 걸로 봐서는 황 대표가 이 공천관리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자율성을 완전히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 또 친황이니 뭐 친박이니 개입하고 그래서 또 당내에 이 공천 둘러싼 잡음이 생긴다면 저는 한국당은 거의 회생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황 대표가 그런 걸 인식한다면 손을 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그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사람은 바로 김세현 의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정치를 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일일이 알 수는 없는 건데 지금 박완수 사무총장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비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황교안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김세현 대표를 여의도 연구원장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당직을 다 사퇴시키고 어떤 면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김세현 의원을 김영호 의장이 뽑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황교안 대표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김영호 의장이 이 구성은 전권을 받은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원래는 이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당대표가 대충 어느 정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거의 안 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세현 의원 같은 분이 들어간 것 자체가. 그렇다면 이제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국은 중요한 게 이 당선 가능성과 참신성 이 두 가지를 아마 볼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이 김세현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 보면 당내 의원들의 쭉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자칫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8명의 지금 공관위원들이 다들 이제 외부에서 어떤 면 두 명 빼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신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실제로 선거라는 게요.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면 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선 3선 하는 의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뿌리가 깊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고정적인 득표율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무작정 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출마한다든지 지지층이 갈라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혁신성만 내걸으면 실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느냐가 사실 한국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새보수당과 뭔가 통합을 하거나 다른 정당과 혁신과 통합과 이제 합할 경우에 그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 겹치는 지역은 좀 놔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쪽에서도 지분을 요구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으로 해도 달라. 뭐 서초는 이혜원 의원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이제 결국은 이게 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다 합쳐놓을 경우에 그럼 거기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공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자칫하면 굉장한 분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보수 통합이 안 되는 어떤 면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그런 자기 지분 요구들. 즉 이 지역은 내가 가야 된다. 이 지역은 우리 팀이 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저는 공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학적인 통합이나 그 야권 보수 야권 연대를 위해서는 공천이 제일 걸리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이 지적이 맞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럴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통합의 가장 걸림돌은 역시 지분과 공천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현실 정치인들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당선이 가장 목표예요, 일단. 네. 그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테고. 네. 근데 지금 새보수당과 이 자유한국당의 그리고 지금 혁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같이 하려 했는데 새보수당이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면서 뭔가 약간 좀 잡음이 생기고 있잖아요. 뭐 아주 뭐 결정적인 건 아닐지 모르겠으나,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든지 선거구에서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적 결합, 화학적 통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연대나 이제 단일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수 야권이 취한 입장이 대단히 취약한데 다른 때 같으면 연대나 후보 단일화로 돌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즘 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좀 이제 수그러들긴 했습니다만 한국당이 보수 진영이 거의 질이 멸렬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괴멸돼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좀 그래서 마지막 해결해야 될 게 다들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공천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얼만큼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화학적 결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승민 그리고 황교안 대표 이런 분들이 그러한 정책을 보여주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수 통합의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후보 단일화도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발언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뭐 보수 통합 어떤 지분 확보를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저는 수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마지막까지 안 될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 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쪽은 우리 후보 낼 테니까 옛날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했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그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안 냈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선거 연대를 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 보수의 어떤 그 선거 전략이 먹혀 들어가겠냐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유승민 전 대표도 정말 지금은 내려놔야 될 때입니다. 지금 내려놔야 되는 게 뭐 국회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정말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물론 황교안 대표한테 자꾸 기득권 내라는 요구를 하는데 본인도 그러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보수를 만든다는 게 그동안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도 어떤 면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지금 본인은 혁신 보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본인도 분명히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도 책임진 자세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결국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끝내 안 되면 나 혼자 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검찰 인사나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정권의 어떤 이 독주란 이런 게 왜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보수가 저렇게 분열되고 견제할 만한 야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가 지금 당내 다른 의원들 아마 굉장히 통합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승민 의원과 몇 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건전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 즉 견제하는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저는 그 부분을 유승민 대표도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뭐 유승민 의원이 보수 야권 통합의 중요한 축이지만 본인도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